여보, 제발 문 좀 열어줘. 남편이 나를 버리려 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박도현. 결혼 5년 차 나와 함께 웃고 울며 미래를 꿈꾸던 그 사람. 새벽 3시 나는 목이 타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천장을 타고 오르는 주황빛 불꽃이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불이야. 불.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문으로 달려갔다. 손잡이를 돌렸다. 안 열렸다. 여보. 도현 씨. 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다. 쾅쾅. 쾅쾅. 손바닥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그때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는 소리.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가 왔다. 날 구하러 왔다. 도현아, 빨리. 문이 안 열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발소리는 멈춰 섰다. 그리고 들렸다. 낮고 차갑고 너무나 침착한 목소리. 미안해, 서연아.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멀어지는 소리.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그리고 문 밖으로. 그는 나를 두고 떠났다. 불길 속에 잠긴 방 안에 나를 남겨두고. 안 돼, 여보. 나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발로 찼다. 어깨로 들이받았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커튼이 불에 타며 무너져 내렸고 열기가 피부를 태웠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눈물이 흘렀다. 아니,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됐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가 프러포즈하던 날. 함께 웃으며 이 집을 꾸미던 주말들. 모든 게 거짓이었나? 모든 게 연극이었나? 왜? 그 질문이 입술을 맴돌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소방차. 누군가 신고를 했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바닥을 기었다. 창문 쪽으로. 손을 뻗었다. 유리를 두드렸다. 살려주세요. 의식이 흐려졌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만약 살아난다면 너를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박도현. 정말 운이 좋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여기는 어디지? 온몸이 무거웠다. 팔을 움직이려 하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시선을 내리자 양팔이 새하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화상이었다. 2도 어쩌면 3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김서연 씨, 제 말 들리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젊은 여자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이에요. 3일 전 강남 주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셨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기적? 남편이 날 죽이려 했는데? 남편은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박도현 씨는 매일 오세요. 지금은 병원 로비에 계실 거예요. 부르실까요? 아니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다. 간호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 아무 감정도 없는 텅 빈 공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미안해, 서연아.
그리고 발소리. 멀어지는 발소리. 다음 날 오후 옆 침대 커튼 너머로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다. 3일 전 강남 화재 사건 아시죠? 그 부인이 저기 계신 분이래요. 어머, 정말요? 뉴스에 나왔던. 네. 그런데 이상한 게 남편 말이 계속 바뀌었대요. 내 귀가 번쩍 뜨였다. 처음엔 출근 중이었다고 했다가 나중엔 집에 있었다고 하고. 경찰도 의심하고 있대요. 세상에, 설마 남편이? 쉬, 작게 말해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출근 중이었다고. 거짓말이야. 그는 그 자리에 있었어. 문 앞에. 내 비명을 듣고도 나를 두고 떠났어. 그날 저녁 박도현이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백합. 내가 좋아하는 꽃. 서연아. 그는 내 침대 옆에 앉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날 좀 더 일찍 들어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목소리는 떨렸다. 완벽한 연기였다. 당신 그날 집에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아니, 나는 회사에 있었어. 새벽에 급한 미팅이 있었거든. 새벽 3시에 미팅이요? 응. 해외 바이어랑 화상회의였어. 거짓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주 조금.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문이 왜 안 열렸을까요? 소방관들 말로는 열기 때문에 문틀이 변형됐대. 그래서 안 열렸다고 하더라. 밖에서 잠긴 건 아니고요. 그의 손이 꽃다발을 꽉 쥐었다. 줄기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푹 쉬어. 내일 다시 올게.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복도로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시작이야, 박도현. 그날 밤 나는 친구 윤나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래야, 변호사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무슨 일이야? 지금 갈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밝았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불빛 속 어딘가에 그가 있을 것이다. 웃고 있을 것이다.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죽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내 차례야. 윤나래는 그날 밤 병실에 나타났다. 긴 코트를 입은 그녀는 문을 조용히 닫고 내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현이가 날 죽이려 했어. 나래는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뭔가를 눈치챘던 것 같았다. 확실해? 응.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 목소리를 들었어. 미안해, 서연아라고. 그리고 떠났어. 나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경찰에 얘기했어? 아니. 증거가 없어. 그 사람은 출근 중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하지만 이웃 누군가가 그 사람 차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 나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좋아. 지금부터 모든 걸 기록할 거야.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 시간, 장소, 그 사람이 한 말, 행동 패턴. 나래야, 나 혼자서는 못해. 나래는 내 손을 꽉 잡았다.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다음 날 아침 강현우 형사가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단정한 정장의 날카로운 눈빛. 그는 내 침대 앞에 서서 명함을 건넸다. 김서연 씨,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강현우 형사입니다. 화재 사건 조사차 왔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새벽 3시쯤 깼어요. 방 안이 연기로 가득했어요.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 열렸어요. 문이 안 열렸다? 네. 밖에서 잠긴 것 같았어요.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밖에서요? 네. 그리고 남편 목소리를 들었어요. 문 너머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서연아라고요.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남편분은 그날 어디 계셨다고 하시던가요? 회사에 있었대요. 해외 바이어랑 화상회의 중이었다고요. 새벽 3시에요? 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돌아서서 말했다. 김서연 씨,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요즘 통화를 자주 해요. 밤에도. 그리고 휴대폰을 절대 안 보여줘요. 형사의 눈빛이 변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는 병실을 나갔다. 그날 오후 나는 퇴원 준비를 했다. 의사는 아직 이르다고 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집에 가야 했다. 도현의 노트북을 확인해야 했다. 나래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현관문을 열자 탄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다. 벽은 그을음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천장 일부는 무너져 있었다. 괜찮아? 나래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자. 우리는 도현의 서재로 향했다. 다행히 이 방은 화재 피해가 적었다. 나는 그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비밀번호 알아? 나래가 물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항상 그랬어. 나는 숫자를 입력했다. 514. 컴퓨터가 열렸다. 너무 쉽다, 도현아. 나는 이메일부터 확인했다.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 그리고 휴지통. 휴지통에 삭제된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 보험금 건은 계획대로. 나는 클릭했다. 발신 최은주 EJCHOIDOHYUNDEV. 감. 수신 박도현. 도현 오빠, 생명보험 수령인 확인했어요. 10억 원 맞죠? 이번 주 안에 정리하면 우리 드디어 빚에서 해방이에요. 그 여자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사랑해요. 나는 손이 떨렸다. 나래야, 이거 봐. 나래는 화면을 보더니 입을 막았다. 세상에. 나는 스크롤을 내렸다. 더 많은 메일이 있었다. 도현과 은주의 대화, 불륜 관계, 재정 문제, 그리고 보험 계획. 다 저장해. 지금 당장. 나래는 USB를 꺼내 모든 파일을 복사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박도현, 넌 이제 끝이야.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집에 왔어? 도현의 목소리였다. 나래와 나는 눈빛을 교환했다. 나래는 노트북을 빠르게 끄고 USB를 가방에 숨겼다. 서재에 있어.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열렸다. 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나래를 보고 잠깐 멈칫했다. 나래 씨도 계셨네요. 네, 서연이 퇴원해서 좀 도와주려고요. 도현은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고마워요. 그런데 서연아, 왜 갑자기 퇴원한 거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괜찮대.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도현은 서재를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노트북에 머물렀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 침묵이 흘렀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나래와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래가 작게 속삭였다. 서연아, 조심해.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이틀 후 도현은 꽃을 들고 병실에 다시 나타났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집 거실이었다. 나는 퇴원 후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도현은 여전히 병문안 오듯 꽃을 들고 왔다. 서연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장미야. 그는 꽃다발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다. 붉은 장미. 하지만 내 눈엔 그 꽃이 피처럼 보였다. 고마워요.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도현은 내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날 좀 더 빨리 들어왔더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완벽한 연기였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렇지, 사고였지. 도현은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경찰이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 내가 그날 어디 있었냐고, 문이 왜 안 열렸냐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지. 나는 회사에 있었고 문은 열 때문에 변형된 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소방관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도현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그래, 다행이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해할까봐 걱정했어. 무슨 오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는 오해 말이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이 왜 그래요? 도현도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 주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이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 그의 가방을 뒤졌다. 지갑, 명함, 영수증들. 그리고 휴대폰. 휴대폰은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는? 나는 몇 가지를 시도했다. 생일? 아니. 결혼기념일? 아니. 그럼 회사 설립일? 823. 휴대폰이 열렸다. 역시. 나는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했다. 은주와의 대화가 가득했다. 최은주 오빠, 괜찮아? 경찰이 뭐래? 박도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일단 안심해. 최은주, 그 여자는? 박도현 아직 의심 안 하는 것 같아. 순진해. 최은주, 다행이다. 그런데 오빠, 보험금은 언제 나와? 박도현 사망 확인되면 바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 최은주 뭔데? 박도현 살아남았잖아. 이제 플랜 B로 가야 할 것 같아. 최은주 플랜 B? 박도현 나중에 얘기해. 통화는 위험해. 나는 손이 떨렸다. 플랜 B? 또 죽이려고?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내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침실로 돌아왔을 때 도현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코를 골며 평화롭게.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플랜 B라고? 좋아. 나도 플랜이 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강현우 형사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저 김서연입니다. 네, 김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증거를 찾았어요. 남편과 불륜녀가 주고받은 메시지요. 보험금 얘기도 있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요. 남편은 출근했어요. 30분 후에 갈게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너무 맑았다. 강현우 형사는 약속대로 30분 후 도착했다. 윤날에도 함께였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나는 USB를 건넸다. 도현의 이메일 메시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형사는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공모예요. 나래가 말했다. 체포할 수 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뭔데요?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그들이 다시 계획을 실행하려 할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미끼가 필요하겠네요. 형사는 나를 바라봤다. 김서연 씨,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한 번 죽을 뻔했는걸요. 두 번째는 내가 준비할게요. 그날 저녁 도현이 집에 돌아왔다. 서연아, 나왔어. 그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도현은 포크로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다. 서연아, 주말에 일산에 있는 새 아파트 보러 갈래? 여기는 너무 기억이 안 좋잖아. 일산요? 응.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분위기 좋더라. 우리 거기서 새 출발하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언제 갈 건데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도현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일산. 새 아파트. 가스 누출 사고. 그게 플랜 B였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도현아, 사랑해. 도현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서연아. 그의 눈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도 미안함도 죄책감도. 오직 계산만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토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날 밤 나는 강현우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토요일 일산. 새 아파트 단지. 가스 사고 위장 시도 예상됨.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도현이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틀만 더 참자. 이틀만. 그리고 눈을 감았다. 악몽이 또 찾아올 것이다. 불길, 연기, 그리고 그 목소리.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이젠 괜찮다. 왜냐하면 곧 진짜 미안해 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토요일 아침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서연아, 오늘 날씨 좋다. 일산 가기 딱 좋은 날이야.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주말인데도 정장을 입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네, 준비할게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가방에 휴대폰, 녹음기, 그리고 비상용 호루라기를 넣었다. 강현우 형사가 어제 건네준 것들이었다. 10시에 출발하자. 부동산에서 11시에 보자고 했어. 알았어요. 우리는 차에 올랐다. 도현이 운전대를 잡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차는 천천히 집을 빠져나갔다. 서울을 벗어나 일산으로 향하는 길. 도현은 라디오를 켰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서연아, 새 집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도현이 말했다. 응. 꼭 그래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뒤따라오는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다. 강현우 형사의 차였다.
11시 우리는 일산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34층짜리 고층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주변은 한산했다. 아직 입주 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15층 1502호예요. 올라가 볼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도현, 나 그리고 중개인. 15층에서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페인트 냄새가 났다. 중개인이 1502호 문을 열었다. 여기에요. 방 3개, 화장실 2개. 뷰도 좋고 남향이라 햇빛 잘 들어와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탁 트인 창문. 어때, 서연아? 도현이 물었다. 좋네요. 정말 밝아요. 중개인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죄송한데 제가 잠깐 급한 전화 좀 받아야 해서요. 10분 후에 올게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우리 둘만 남았다. 도현은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여기서 새 출발하면 좋겠어. 그가 말했다. 그러게요. 나는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가스레인지를 보았다.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 서연아, 잠깐 이리 와봐. 도현이 나를 불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보여? 한강이 보여. 네, 보여요.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올라왔다. 서연아. 네. 미안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시작됐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도현의 손이 내 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현아, 뭐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당신 진짜였구나.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나래한테 다 말했지? 경찰한테도? 몰라요.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 노트북 열어본 거 알아. USB 흔적 남아있더라. 도현이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숨겼다. 이미 녹음은 시작됐다. 도현아, 진정해요. 얘기해봐요. 이미 늦었어. 넌 처음부터 없어져야 했어. 그날 불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도현은 비웃었다. 잘못? 넌 잘못 없어. 그냥 방해가 돼. 은주랑 다시 시작하려면 내가 없어야 해. 그리고 10억이 필요해. 보험금 때문에요? 그것만은 아니야. 빚이 너무 많아. 회사도 망했어. 넌 몰랐겠지만 난 이미 끝난 사람이야. 유일한 탈출구가 그 돈이야.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럼 첫 번째 부인도?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유진이 얘기는 왜 나와? 당신이 죽인 거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도현은 웃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 역시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 맞아. 유진이도 똑같았어. 보험금 5억. 그걸로 사업 시작했지. 나는 숨이 막혔다. 당신 괴물이야. 괴물? 아니야. 난 그냥 살아남으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희생돼야 해. 그가 다가왔다. 나는 벽에 등을 붙였다. 제발, 도현아. 이러지 마. 미안해, 서연아. 이번엔 실수 안 할 거야. 그가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박차고 열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강현우 형사와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총을 겨눴다. 도현은 멈칫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도현,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도현에게 수갑을 채웠다. 도현은 나를 돌아봤다. 내가 함정을 판 거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빠진 거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넌 처음부터 없어져야 했어. 그날 불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다 녹음됐어요. 유진 씨 얘기도요.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다 거짓말이야. 강현우 형사가 차갑게 말했다. 거짓말은 당신이 했죠. 5년 동안. 아니, 그 전 부인 때부터 10년 동안. 도현은 끌려갔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형사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고하셨어요, 김서연 씨. 정말 용감했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도해서. 형사님,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네. 이제 안전해요. 창밖으로 도현이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이 보였다. 불길 속에 나를 남긴 남자. 이제 철창 속에 갇힐 남자.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가요. 이제 집에 가요. 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는 아파트를 떠났다. 햇빛이 눈부셨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서는 차갑고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강현우 형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윤날에도 함께였다. 책상 위에는 커피 2잔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김서연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형사가 말했다. 박도연은 지금 조사실에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래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녹음 파일, 이메일 증거,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의 살인 시도. 이 정도면 최소 15년은 받을 거야. 15년으로 충분할까요? 내가 물었다.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부족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부인 정유진 씨의 사건이 문제예요. 5년 전 일이고 당시 교통사고로 종결됐어요. 재수사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래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최은주도 문제야. 그 여자가 입을 다물면 보험 사기 공모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은주를 만나야겠네요. 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김서연 씨, 그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야 효과가 있을 거예요. 나래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형사님 말이 맞아. 그 여자가 뭘 할지 몰라. 나래야, 내가 도연을 잡았잖아. 은주는 그보다 약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형사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면담실에서 만나는 거고 CCTV 감시하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소 15분 이내로. 좋아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서울구치소 면담실에 있었다. 차가운 철제 테이블과 의자. 한쪽 벽에는 CCTV가 깜빡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최은주가 들어왔다. 그녀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다. 앉으세요. 내가 먼저 말했다. 은주는 천천히 앉았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떨리고 있었다. 뭐하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얘기하러 왔어요. 무슨 얘기요? 당신이 이긴 거 자랑하러?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은주는 비웃었다. 도와?
말도 안 돼. 당신이 날 여기 집어넣었잖아. 도현이가 당신을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은주의 표정이 흔들렸다. 뭔 소리예요? 도현이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당신은 그냥 도구였어요. 돈을 위한.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도현이 노트북에 있었어요. 은주는 쓸모가 다했다. 정리해야 한다는 메모. 보여드릴까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도현이는 당신도 버릴 계획이었어요. 저 다음은 당신 차례였을 거예요.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진짜 날 사랑한 적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그 사람은 사랑 같은 거 몰라요. 오직 돈과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은주는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도현이가 어떻게 계획했는지. 정유진 씨 사건도 알고 있죠?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도현 오빠가 아니, 박도현이 술 취했을 때 말했어요. 유진 씨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증거 있어요? 녹음은 없어요. 하지만 당시 정비소 기록이 있을 거예요. 도현이가 사고 전날 차를 맡겼거든요. 나는 눈을 반짝였다. 그 정비소 이름 기억해요? 일산 쪽에 있는 현대정비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주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저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한 짓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 은주는 또 울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럼 형량이 줄어들 거예요.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면담실을 나오자 강현우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증언 받았어요. 그리고 정비소 단서도 얻었어요. 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잘하셨어요. 내일 바로 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래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서연아, 넌 정말 대단해.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한 거야. 우리는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형사님, 도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죠. 하지만 소용없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현아, 넌 이제 끝이야. 완전히. 형사가 물었다. 저녁 드셨어요? 제가 살게요. 오늘 수고비로. 나래가 웃으며 말했다. 형사님, 혹시 서연이한테 관심 있으세요? 형사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동료로서. 나는 웃음이 났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형사님, 저녁 먹어요. 저도 배고파요.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고 진실을 밝혀냈고 이제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래, 형사님, 그리고 나 자신.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다. 서연아. 나래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응.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빛을 찾았다. 일주일이 흘렀다. 도현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었고 재판 날짜는 한 달 후로 잡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불에 탄 벽과 천장은 이미 수리됐다.
하얀 페인트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정말 끝난 걸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도현의 이메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봐.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띄었다. 발신 익명. 수신 박도현. 제목 마지막 기회. 도현,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군. 하지만 아직 방법은 있어.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 김서연을 믿을 수 없는 증인으로 만들어. 정신 상태, 과거 기록 뭐든 찾아내. 법정에서 그녀의 말을 뒤집으면 돼. 연락 기다린다. 나는 숨이 멎었다. 누가 도현을 돕고 있는 거지?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IP 추적도 불가능한 것 같았다. 나는 즉시 강현우 형사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이상한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나는 이메일 내용을 읽어줬다.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김서연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요. 혼자세요? 네. 지금 당장 문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현관문을 확인하고 이중 잠금을 걸었다. 창문도 모두 확인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가 날 노리고 있어. 30분 후 강현우 형사가 도착했다. 윤나래도 함께였다. 서연아, 괜찮아? 나래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응. 무서웠어. 형사는 노트북을 확인했다. 이 이메일 전문가가 보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문체가 좀 조잡해요. 그럼 누가 보낸 걸까요? 가족이거나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도현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해 봐야겠어요. 나래가 말했다. 도현이 부모님은?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부산에 계세요. 고령이라 움직이기 어려울 거예요. 형제는? 여동생 하나 있어요. 박민지. 28살. 현재 강남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민지 씨 저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도현 오빠가 사이가 안 좋다고 했거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만도 합니다. 기록을 보니 박민지 씨는 5년 전 오빠 때문에 큰 빚을 떠안았더군요. 도현 씨가 사업 실패하면서 보증을 섰던 것 같아요. 그럼 오빠를 도울 이유가 없는데. 아니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복수를 원할 수도 있죠. 나래가 끼어들었다. 잠깐, 그럼 이 이메일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야? 도현이를 더 깊이 빠뜨리려고?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다시 이메일을 읽었다. 김서연을 믿을 수 없는 증인으로 만들어. 형사님, 혹시 제 과거를 조사한 사람 있어요? 무슨 뜻이죠? 이 이메일대로라면 누군가 제 정신 상태나 과거 기록을 뒤지고 있을 거예요. 형사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최 형사? 나야. 김서연 씨 관련해서 최근 개인정보 조회 기록 확인 좀 해줘. 병원, 학교, 직장 기록 전부. 통화가 끝났다. 30분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우리는 기다렸다. 25분 후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최 형사. 뭐 나왔어?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알겠어. 고마워.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봤다. 누군가 김서연 씨의 대학병원 정신과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3일 전에요. 정신과 기록이요? 나는 당황했다. 저 대학 때 잠깐 상담받은 적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그것도 1년 정도였고 완치 판정 받았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문제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걸 법정에서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증인으로 몰려고. 누가 조회했어요?
익명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IP 추적 결과 강남의 한 요가원에서 접속했더군요. 요가원? 나래가 소리쳤다. 박민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박민지 씨가 오빠를 도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형사님, 혹시 민지 씨도 보험금 수령인은 아닐까요? 확인해 보죠. 형사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김서연 씨, 당신이 맞았어요. 박민지 씨는 도현 씨의 생명보험 제2수령인이에요. 당신 다음으로. 그럼, 만약 도현이 무죄 석방되고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판명되면 도현이가 날 다시 죽이고 민지가 보험금을 받는 거네요. 침묵이 흘렀다. 나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남매가 짜고 친 거야?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사님, 민지를 만나고 싶어요.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오빠 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형사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행합니다. 그리고 녹음 장비 착용하시고요. 좋아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강남의 한 요가원 앞에 섰다. 힐링 요가 스튜디오라는 간판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준비됐어요. 형사가 내 귀에 무선 이어폰을 끼워줬다. 제가 밖에서 듣고 있을게요. 위험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나는 요가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밝은 음악과 라벤더 향이 났다. 한쪽에서 여자가 요가 매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현과 닮았다. 같은 눈매, 같은 코. 박민지였다. 그녀가 나를 보더니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박민지 씨죠?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네, 누구세요? 김서연이에요. 박도현의 아내. 침묵이 흘렀다. 민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뭐하러 왔어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오빠 일로.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민지 씨, 당신이 보낸 이메일 봤어요. 민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소리예요? 도현 오빠한테 보낸 거. 김서연을 믿을 수 없는 증인으로 만들어라고. 민지는 비웃었다. 증거라도 있어요? 있어요. IP 추적 결과. 그리고 당신이 제 정신과 기록 조회한 것도 알아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내가 했어요. 왜요? 왜냐고요? 민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우리 오빠 인생 망쳤잖아요. 당신 때문에 오빠가 감옥에 갔어요. 당신 오빠가 날 죽이려 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보험금 때문이죠? 민지는 웃음을 멈췄다. 역시 알고 있었군요. 똑똑하시네요, 김서연 씨. 오빠가 무죄 받고 내가 죽으면 당신이 10억 받는 거죠? 틀렸어요. 뭐가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오빠가 무죄 받길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나는 멈칫했다. 무슨? 나는 오빠가 감옥에 썩길 바라요. 평생. 그리고 당신도 정신병자로 낙인 찍히길 바라요. 왜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년 전 오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빚 3억. 내가 다 갚았어요. 혼자서. 오빠는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럼. 복수예요. 당신도 오빠도 모두 무너뜨릴 거예요. 그 순간 문이 박차고 열렸다. 강현우 형사가 들어왔다.
박민지, 당신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형사가 재빨리 수갑을 채웠다. 나요? 나. 말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지는 끌려가며 나를 돌아봤다. 김서연, 당신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절대로.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형사가 다가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복수의 연쇄. 도현의 탐욕이 민지의 복수를 낳고 그 복수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뻔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형사님, 이제 정말 끝난 거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우리는 요가원을 떠났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자유야. 재판날이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거대한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괜찮아? 윤나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응. 괜찮아. 강현우 형사도 함께였다. 김서연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가 완벽해요. 오늘은 그냥 진실만 말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도 보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섰다. 착석하십시오. 묵직한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그리고 피고인 입장. 박도현이 들어왔다. 수감복을 입은 그는 여위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가 나를 봤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검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도현은 아내 김서연 씨를 대상으로 계획적 살인을 시도했으며 보험금 사기를 공모했습니다. 또한 5년 전 첫 번째 부인 정유진 씨 역시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정황이 있습니다. 도현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정유진 씨 건은 이미 교통사고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다. 이에 기각. 검사,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첫째, 화재 당일 피고인의 동선. CCTV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새벽 2시 50분 귀가, 3시 15분 출발했습니다. 화재 신고는 3시 7분에 접수됐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다. 도현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10분 후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을 뒤로하고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 방청석이 술렁였다. 둘째, 피해자 김서연 씨의 증언과 녹음 파일입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도현아, 진정해요. 얘기해봐요. 이미 늦었어. 넌 처음부터 없어져야 했어. 그날 불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넌 잘못 없어. 그냥 방해가 돼. 은주랑 다시 시작하려면 내가 없어야 해. 그리고 10억이 필요해. 법정이 숨죽였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호사가 소리쳤다. 이에 있습니다. 이 녹음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긴급 피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증거 수집입니다.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자기 방어를 위해 녹음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로 인정합니다. 셋째, 공범 최은주의 증언입니다. 최은주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도현은 저에게 김서연 씨를 제거하면 10억을 나눠 갖자고 했어요. 보험금을 노린 거였어요. 그리고 5년 전 정유진 씨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이야. 도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은주, 내가 날 꼬드긴 거잖아. 내가 먼저 보험금 얘기 꺼낸 거라고. 판사가 망치를 쳤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도현은 다시 앉았지만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넷째, 정유진 씨 사건 관련 새로운 증거입니다. 사고 전날 피고인이 맡긴 차량의 정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 정비소 기록이 떴다. 2020년 3월 5일 박도현 고객 차량 브레이크 라인 교체 요청. 작업자 김철수. 검사가 계속했다. 정비사 김철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브레이크가 약간 늦게 걸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 씨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도현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유진이도 서연이도 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리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한 겁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피고인 박도현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죽였다. 살인미수, 방화, 보험사기 공모, 그리고 정유진 씨에 대한 살인 혐의. 이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메모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도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5년, 25년이라고.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도현은 끌려갔다. 교도관들이 그의 팔을 잡고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나래가 나를 껴안았다. 서연아, 해냈어. 정말 해냈어. 나는 그제야 눈물이 났다. 한참을 울었다. 강현우 형사가 다가왔다. 수고 많으셨어요, 김서연 씨. 정말 용감했어요. 형사님 고마워요. 형사님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형사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김서연 씨 혼자 힘으로 해낸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왔다. 김서연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남편의 살해 시도를 어떻게 견뎠나요? 앞으로 계획은?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나래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넌 정말 대단해. 우리 모두 대단해. 함께 했으니까. 우리는 법원을 떠났다. 햇빛이 눈부셨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 진짜 자유야. 불길 속에 갇혔던 여자는 이제 없다. 재판정에서 진실을 말한 여자만이 남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여자. 나래야 형사님. 점심 먹으러 갈까요? 좋지. 우리는 걸었다. 햇살 아래를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남았고 싸웠고 이겼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3주 후 최은주와 박민지의 재판이 열렸다. 나는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섰다. 이번에는 증인이 아니라 방청객으로. 또 와야 하나 싶었는데 윤나래가 옆에서 말했다. 마지막이야. 이걸로 정말 끝이야.
강현우 형사도 함께였다. 두 사람 모두 자백했어요. 형량 조정만 남았죠. 우리는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최은주가 먼저 재판대에 섰다. 그녀는 도현의 재판대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최은주 할 말이 있습니까?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도현에게 이용당했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김서연 씨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녀가 나를 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공범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어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정유진 씨 사건의 핵심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양형을 참작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 최은주에게 보험 사기 공모 및 살인교사 방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단 진술 협조를 감안해 집행유예 없이 즉시 수감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교도관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봤다. 김서연 씨 행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혔다. 이어서 박민지가 입장했다. 그녀는 은주와 달리 당당한 표정이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박민지 할 말이 있습니까? 민지는 웃었다. 저는 후회 안 해요. 오빠는 제 인생을 망쳤어요. 복수할 권리가 있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검사가 나섰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오히려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민지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인은 5년 전 오빠의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피고인의 과거 피해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을 해치려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었다. 피고인 박민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민지는 비명을 질렀다. 이건 불공평해요. 내 오빠는 25년 받았잖아요. 나만 5년이라고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공평하지 않아. 김서연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해.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어냈다. 그녀는 끝까지 소리쳤다. 김서연, 넌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야. 절대로. 문이 쾅 닫혔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원 앞 계단에 앉았다. 끝났다. 나래가 말했다. 응. 정말 끝났어.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강현우 형사가 커피 3잔을 들고 왔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형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형사님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형사는 멋쩍게 웃었다.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김서연 씨,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그냥 친구로서요. 나래가 픽 웃었다. 형사님 고백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친구로서 연락해요. 형사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불에 탄 집을 찾았다. 수리는 끝났지만 아직 이사는 하지 않았다.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했다.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웃었고 울었고 사랑했고 배신당했다.
안녕, 과거.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죠? 저는 여성인권센터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서연 씨의 사연을 뉴스에서 봤어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가정폭력과 방화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잘하실 거예요. 당신처럼 살아남은 사람이 가장 큰 희망이 되니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고 아름다웠다. 좋아요.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김서연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었다. 다시 일어서서 누군가를 도우라는 의미였다. 나는 집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고마웠어, 이 집. 그리고 안녕. 문을 닫았다. 거리를 걷는데 윤나래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연아, 저녁 먹자. 축하해. 나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 어디서? 한강공원. 치킨이랑 맥주 사갈게. 나는 웃으며 한강으로 향했다. 한강변은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연인들로 붐볐다. 나래가 손을 흔들었다. 여기. 우리는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건배. 맥주잔이 부딪혔다. 서연아, 넌 정말 대단해. 진짜로. 나래야, 너도.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우리 둘 다 대단한 거지 뭐. 우리는 웃었다. 한강 위로 석양이 반짝였다. 붉은빛, 주황빛, 금빛. 서연아. 응? 행복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가? 완전히는 아니다. 아직 상처는 남아있다. 악몽도 가끔 찾아온다. 하지만, 응, 행복해. 적어도 살아있으니까. 나래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걸로 충분해. 살아있는 게 가장 큰 승리야. 우리는 한참을 강을 바라봤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강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빛을 찾았다. 나래야. 응? 고마워. 정말로. 뭐가? 옆에 있어줘서. 나래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당연하지. 언제까지나 옆에 있을 거야. 우리는 웃으며 맥주를 마셨다. 1년이 흘렀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 문 위에는 피닉스 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상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 씨, 다음 상담자 오셨어요. 자원봉사자 수진이가 말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리고 30대 여성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눈빛은 불안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저 남편이 때려요. 어제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1시간 동안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폭력, 협박, 경제적 통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안전한 쉼터예요.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법적 대응도 함께 준비하죠.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저도 당신처럼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녀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현우 형사였다. 서연 씨, 저녁 약속 기억하시죠? 네, 기억해요. 7시에 이태원이죠? 맞아요. 나래 씨도 온대요. 좋아요. 그럼 이따 봐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달력을 봤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정확히 1년 전 박도현이 체포된 날.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난 날. 저녁 7시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 나, 나래, 그리고 강현우 형사가 모였다. 건배.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다. 서연아, 재단 일은 어때? 나래가 물었다. 바빠. 하지만 보람 있어. 지난달에만 15명을 도왔어. 대단하다. 진짜. 강현우 형사가 말했다. 김서연 씨, 다음 달에 경찰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정폭력 대응 교육인데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요.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나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형사님, 서연이한테 언제 고백하실 거예요? 형사는 당황하며 물을 쏟을 뻔했다. 나래 씨. 갑자기 무슨. 나는 웃었다. 나래야, 그만 놀려. 에이, 서연이도 나쁜 사람. 형사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형사는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형사님,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도 아직 준비 중이에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강변을 걸었다. 1년 전 나래와 여기 앉아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났다. 그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도현과 찍은 사진들은 모두 지웠다. 대신 새로운 사진들이 가득했다. 재단 사람들, 상담자들, 나래 형사님. 그리고 혼자 찍은 셀카. 웃고 있는 내 얼굴. 많이 변했다. 팔에는 여전히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살아남았다는 증거. 다시 일어섰다는 증거.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악몽을 꿀까?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가끔씩 여전히 불길이 꿈에 나타났다. 하지만 괜찮았다. 깨어나면 현실이 있으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믿으니까. 눈을 감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김서연 씨죠? 저는 MBC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1년 전이었다면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내 이야기. 불길 속에 갇혔던 여자.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자. 하지만 살아남았고 싸웠고 이겼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여자.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에서 팀 회의가 있었다. 이번 달 상담 건수가 30건을 넘었어요. 수진이가 보고했다. 쉼터 연계는 12건, 법적 소송 지원은 8건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도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합시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책장에는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들이 꽂혀 있었다. 하나를 꺼내 읽었다. 서연 씨께 저는 3개월 전 재단의 도움을 받은 이미래입니다.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지금은 새로운 곳에서 일하며 살고 있어요.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용기를 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2밀의 드림.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 이거였구나. 내가 살아남은 이유. 불길 속에서 기적처럼 구조된 이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라는 거였구나. 그날 오후 나는 강연 준비를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제목은 불길 속에서 다시 날다 마이너스 생존자에서 구원자로. 나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1년 전 저는 남편이 지른 불 속에 갇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한번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라고. 불길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피닉스처럼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고 있었다. 새 생명이 돋아나는 계절. 내 인생의 봄도 이제 시작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현우 형사였다. 서연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30분 후에 재단 앞에서 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을 봤다. 화상 흉터가 있는 팔.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드러냈다. 이것은 상처가 아니다. 증거다. 살아남았다는 증거. 다시 날아올랐다는 증거. 나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그래, 이제 정말 자유야. 불길 속에 나를 남긴 남자는 이제 과거다. 법정에서 무너진 남자는 이제 기억 저편이다. 지금 내 앞에는 오직 미래만이 있다. 밝고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 나는 걸었다. 봄바람을 맞으며 웃으며 당당하게.